저희 두가 선택한 책은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어린 부모와 빨리 늙는 병을 앓는 주인공 아름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언제 죽음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병을 앓고 있는 아름이와 그런 자식을 둔 어린 부모가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7의 나를 가졌다. 올해 나는 17이 되었다. 내가 18이 될지 19이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뿐이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그리고 나는 무럭무럭 늙는다. 누군가의 한 시간이 내겐 하루와 같고 다른 이의 한 달이 1년쯤 된다. 이제 나는 아버지보다 늙어버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80살이 됐을 때의 얼굴을 내게서 본다. 나는 내가 34이 됐을 때의 얼굴을 아버지에게서 본다. 오지 않은 미래와 겪지 못한 과거가 마주본다.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문다. 이것은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다. 외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사위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 가장 큰 이유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진짜 새끼를 만들어 왔다는 거였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인 주제에 생활력이 없다는 건데 17학생에게 돈 벌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읍내 커피숍에서 들었다. 주 고객층이 중고등학생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의 카페였다. 카페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아버지는 찻집 안의 어색한 공기를 견디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입술에 침을 바를 때마다 아버지도 덩달아 마른 입술을 핥아댔다. 이윽고 어머니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뗐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버지의 귀에 대고 뭐라 속삭였다. 아버지의 귓바퀴에 난 솜털이 바짝 섰다. 얼마 안 돼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말았다. 그걸 왜 인제서 말해? 카페 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이씨, 왜 소리쳐? 나는 세상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일 싫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버럭 성질을 냈다. 몇 달 전 적성카드에 취미 타협, 특기 타협이라 적었다. 교무실서 호되게 맞은 바 있는 아버지는 이번에도 여자친구에게 급 사과했다. 미안. 그리고 두 사람은 17년 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대책 같은 게 있을 리 없었다. 아버지는 빠르페에 꽂힌 조그마한 양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깔고 주저댔다. 미라야, 나는... 그러고는 뜬금없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에 대해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잠자코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어 부드럽게 대꾸했다. 대수야, 새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새똥으로 위장하는 곤충이 있대. 근데 그게 꼭 너 같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란 걸 어머니는 친착부터 알고 있었다. 아무렴 시골에서 자라는데 모를 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본 곳은 짐승은 곤충을 대부분 제 몸보다 작은 껍질을 찢고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뜻. 그해 늦품 어머니는 듣고 있는 고생 끝에 나를 낳았다. 나는 팔삭둥이 주사나 닮지 않게 우렁찬 웃음소리를 내며 말 그대로 터져 나왔다. 원래 나는 17 되었다.
내 피부는 부석하고 머리카락도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나 지금 텅 빈 노화였다.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일은 항상 비슷했다. 정해진 순서 따라 정해진 검사를 하고 정해진 실망을 하는 것 더 빠지군요. 라든가 계속 지켜봅시다. 라든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그런 게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다. 빨리는 병 걸렸지만 세상 어디에도 늙음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 알았다. 노화도 병이라면 그걸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그걸 말지 죽음은 치료한다 말까 같았거니까. 엄마, 나 있잖아요. 그거? 승희 아줌마가 하는 프로에 나갈래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저 한번 나가볼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도움도 받고 방송국 사람들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집 앞에서 촬영팀을 맞았다. PD 아저씨의 이름은 신찬이었다. 네가 아름이구나. 아저씨가 내 머리를 쓰담 드물려다 말고 어색하게 맞수를 건넸다. 내가 너무 왜소해 어린아이로 착각했다가 실제 나이를 의식하고 재빨리 태도를 바꿀 듯 했다. 어머니는 손님들을 위해 잔용에서 반지를 꺼내왔고 부산실에 차를 날렸다. 그러곤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신천 아저씨를 불안하게 힐끔댔다. 신천 아저씨는 생각보다 편안하고 또 차분해 보였다. 작가 누나가 타짜의 추천 녹음기를 올려놨다. 읽어보니 우리가 정말 반손이란 걸 하게 됐던 사실이 실감났다. 아름아 뭐하니? 어머니가 문 사이로 고개를 다 밀었다. 나는 짜증을 냈다. 엄마 노크! 어머니는 아차하다 도리어 큰 소리를 냈다. 노크는 무슨 노크? 지금 반손 시작하는데 안 봐? 벌써 할 때 됐어요? 응. 광고하고 있어. 빨리 나와. 나도 방송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예고편을 봤었다. 설렘과 어색함, 신기함과 민망함이 섞여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동영상을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아, 나는 저거보다 훨씬 괜찮게 생겼는데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실제보다 못해 억울하고 섭섭한 거였다. 나는 인터넷 뉴스 창을 닫고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봤다. 실제 나이 17세, 신체 나이 80세, 누구보다 빨리 자라, 누구보다 아픈 아이, 아름, 각종 한 뼘째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름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는데 다시 봐도 낯선 현상이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알뜰하게 배열된 거 보니 사실이 사실 같지 않았다. 반소는 정확히 6시에 시작됐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멀뚱히 TV를 바라봤다. 영화 관람이도 하는 양숨을 죽인 채였다. 짧은 사이 곧이어 내 모습이 나타났다. 누구보다 키 큰 아이 아름이 발견된 날 나는 밤새 방송국 사이트를 뒤적였다. 이래저래 신나하기도 하고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였다. 홈페이지에 상당히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시청자 소감, 사연, 신청 등이 메뉴가 나열돼 있었다. 나는 시청자 소감란에 들어가 게시물을 살폈다. 여러 글을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흔들렸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건네준 따뜻한 악수가 먹먹했다. 그 애의 편지가 도착한 건 이틀 뒤였다. 메일 제목은 에티 프리즈 혹시나 하고 열어본 페이지에 그 아이가 있었다. 아름에게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17 너랑 같은 나이야.
그리고 나도 너처럼 머리카락이 없지. 이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전해주고픈 말이 있어서야. 그날 너는 네가 안정한 노인도 안정한 아이도 아니라 힘들다고 했지? 너무 빨리 먹을 시간들이 네 속에 구겨져 있다고. 너만큼은 아니어도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그리고 괜찮다면 네 속 시간들에 대해 내가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 처음으로 떠오른 단어는 한라산. 백두산도 괜찮고 그냥 높은 산이면 돼. 예전에 지리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 산들은 너무 높아서 고도 별로 다른 꽃이 핀다고 해운을 빌어. 그 애에게 편지를 썼다. 짧고 예의 바르며 형식적인 답장이었다. 서아에게 보내준 편지 그리고 음악 잘 받았어. 그리고 나를 산이라고 불러줘 고마워. 해발 140cm도 안 되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산이지만 내 속에 어떤 꽃이 피는지 나도 잘 살펴볼게. 그럼 잘 지내. 안녕. 보내기 단추를 누르기 전 모니터 속 문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해야 할 말은 한 건지 안 해도 될 말을 쓴 건 아닌지 보고 또 봤다. 꽃에 관한 얘기는 뺄까? 하지만 이미 아까운 문장을 많이 지운 뒤였다. 내가 아는 한 시인은 꽃이 피는 걸 핀다라고 안 하고 목숨을 터트린다라고 했어. 근사하지? 라는 구절도 엄청 넣고 싶었는데 가까스로 참았다. 누가 봐도 명백한 구애, 명백한 노력처럼 보이는 표현은 안 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여지 같은 것은 남기고 싶었다. 들키기 위해 숨어있는 틀린 그림처럼 부정이 아닌 시치미가, 긍정이 아닌 너스레가 들꽃처럼 곳곳에 심겨있길 바랐다. 나는 보내기 단추 위에 커서를 얹은 뒤 깊이 숨을 골랐다. 그러고 막 단추를 누르려는데 갑자기 가슴속에 어두운 기운이 일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혹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울적한 마음이 들어서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 정확히 5을 세고 나면 다르게 보이던 세상과 그 속에서 마주친 악이 없고 겁에 질린 얼굴들이 떠올랐다. 나는 태어나 자기 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판에 얹어진 두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쭈글쭈글하고 보잘것없는 손이었다. 아울러 어떤 문장들을 쓰기엔 어울리지 않은 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쓴 내용을 죄다 지우고 새 편지를 썼다. 이서은님께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행운을 빈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쪽도 건강하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서운하고 울적한 감이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누군가의 호의를 무시한 무례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면 됐다 싶었다. 침을 한번 삼킨 뒤 보내기 단추를 눌렀다. 무거운 마음과 달리 편지는 딸깍 소리를 내며 가볍게 날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하루하루 말라갔다.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다. 나는 몇 번 혼수 상태에 빠져 부모님을 놀라게 했다. 어느 때는 의식을 반쯤 잃은 상태에서 난데없이 아빠,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하고 묻는 바람에 부모님을 당황시켰다. 나중에 간호사 누나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그랬다. 부모님은 그 아이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내가 그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계셨다. 한날 짧은 면회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말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다녀오실 때 제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만 프린트해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무슨 파일? 제 메일에 들어가면 내게 쓴 편지함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 중 맨 위에 있는 걸 뽑아다 주시면 돼요. 대신 절대로 먼저 읽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할게.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약속대로 내가 부탁한 원고를 들고 왔다. 나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부모님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도 의료진의 연락을 받고 나를 급히 찾아왔다. 몇 번 반복되온 일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동안 의료진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무섭고 외로웠다. 그리고 부모님이 간절하게 그리웠다. 사람이 사람을 그 정도로 보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그리움이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아빠, 그리고 엄마. 그래. 그러고 남아있는 힘을 가까스로 짜내 말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이 책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쉽게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근거림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